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저는 기존에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장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뭐 경제를 보는 이유가 결국 자산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산시장 관점에서 내년에 매크로 환경을 좀 풀어보자. 네, 그런 주제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뭐, 저희처럼 이 증권회사에서 경제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KDI라든가 한국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서 정부에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보는데요. 저희는 결국 이제 자산 가격 전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들한테 이 재테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자금 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번에 이 공중보건 충격 때문에 뭐, 세계 경제, 아니면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뭐, 가장 큰 침체를 겪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유사한 어떤 침체 사례들을 그냥 정리를 해둔 건데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매크로를 보는 이유가 결국 자산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 자산 가격이라는 건 이거죠. 미래에 벌어들일 어떤 자산의 특정한 자산의 캐시플로우, 뭐 기업으로 치면 EPS를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격이 적성하다, 적성하지 않다, 아니면 업사이드가 있다, 다운사이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캐시플로우라든가 분자에 있는 이 할인율에 매크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미래 캐시플로우, 이 분자 쪽에 내년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보면 분자에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 하나는 일부 순환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은 사실 잠재 GDP를 결정을 하는 거죠. 글로벌 인구 구조가 갑갑하다. 글로벌리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자본 스탁이 안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리 뭐 생산성이 어떻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GDP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기업의 캐시플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인구 구조,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보는 데 있어서는 이 밑에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과연 코로나19가 일단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제가 뭐 이쪽에 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감히 예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움직이면 그래도 백신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을 보급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건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 정도에서는 상당 부분 백신이 보급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는 인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리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인구 증가율을 또 후퇴시킬 거고요.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또 후퇴시키는 요인일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차치를 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아마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이런 친구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이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구조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최근 한 3, 4년 동안 가열차게 불거졌었고 그게 자산가격들에 투영이 되어 왔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예, 과연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냐 아니면 뭐 수소경제가 나올 거냐 등등등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올해 공중보건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한상은 아닌 것 같다. 현상인 것 같다. 생각보다 더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3차 산업혁명, IT 혁명이라고 있었죠. 정보통신혁명. 근데 그건 이제 닷컴 버블 붕괴로 끝났는데, 그때는 이런 새로운 혁명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이클로 사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 자산 가격이 버블을 맞고 붕괴가 됐는데, 이번에 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실제 생활에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주목할 건 부양책입니다. 민간 경제 활동이 올해 공중보건 충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민간 경제 활동이 올라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올해 정부가 이 민간의 경제 활동 위축을 대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정부가 했던 것들은 주로 뭐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장 실업급여,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뭐 임시소득 지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정부의 부양책들은 주로 임시소득을 지원하는 거였었죠. 근데 정부가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간은 경제가 위축돼갖고 세수는 안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정부가 국채를 남발해가지고 이런 부양책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임시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정부가 다른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겠죠? 이제는 항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의 고용시장이 위축됐으니 구조적으로 위축이 됐으니 이걸 살리기 위해서 고용유발 계수가 큰 것들 아니면 일자리를 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고용 일자리를 주는 것들 항상소득을 지원하는 것들 이런 부양책에 정부가 내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캐시플로와 관련돼서는 코로나19 4,400명 부양책 이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도 중요하죠. 할인율입니다. 우리는 할인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위험 수익률은 우리가 국채금리를 대응 변수로 쓰죠. 물론 국채도 안전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뭐 실제로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해서 채무위기가 계속 되고 있으면 나중에 국가도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응 변수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무위험 수익률 국채금리는 뭐의 함수이죠? 명목금리는 피셔 방정식 생각하면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 금리는 실질 성장률에 영향을 받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자금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 이 무위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도 경기를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통화 정책은 여기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바로 국채금리가 따라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화 정책도 보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효과로 전화왔습니다. 저것도 내년에 되게 중요하죠. 구축효과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부양책 때문에. 뭐죠? 민간의 경제활동이 어찌됐건 간에 내년에도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민간에서 내는 세수는 한정적이고요. 반면에 정부는 부양책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채를 계속 찍을 수밖에 없죠. 시장에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빠질 겁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나 투자를 구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채권의 수급 부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무이험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무이험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위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독립된 변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통화정책도 완전한 독립변수도 아니고 구축효과도 완전한 독립변수는 아니죠. 이것 때문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펴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채권의 수급이 어떻게 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험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뭐의 함수이죠? 성장성, 건전성, 변동성의 함수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요. 얘 올라가요. 근데 얘는 떨어져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성장이 여기 함수예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을 잘하면 돈을 잘 벌면 기업의 건전성은 당연히 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로 넘어가면 건전성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성장이 좋아지면 건전성은 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떨어집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V코스피, 빅스지수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특정한 기업 A가 있고요. 특정한 기업 B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뭐 자본금도 똑같고 이익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가 연간 벌어들이는 게 1200원인데 A는 매달 100원씩 벌어갖고 12달 벌어서 1200원을 벌고요. A기업은. B기업은 짝수달은 200원 벌고 홀수달은 빵원 벌고 그래갖고 1200원을 벌면 상식적으로 누구 주가가 높아야 되죠? A가 높아야 됩니다. 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서 할인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캐시플로 성장세가 더 낮나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요즘은 미국 기업도 글로벌리 벌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잘하지만요. 근데 미국의 멀티플이 중국보다 높은 이유는 할인율이 낮기 때문이죠. 중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서 할인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려면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채권시장은 뭐만 보면 되죠? 여기만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채권은 발행하는 순간 미래 캐시플로가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표가 고정이 되죠. 그러니 국채시장은 이것만 보면 돼요. 무염수익률이 떨어지면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회사채는 여기다가 신용 스프레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 위험 프리미엄을요. 예. 각 기업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가상금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크로를 보시면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여기다가 하나 이제 더 고민하실 건 환율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낙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짤막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뭘 적어놨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주가는 EPS를 할인율로 나눈 거죠. 예, 우리는 EPS 곱하기 PR로 또 주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출되는 건 뭐죠? PR은 할인율의 역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인율이 떨어지면 멀티플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를 들고 싶냐면 올해 주식시장이 1400까지 빠졌다가 지금 250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들 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죠? 돈을 많이 풀어서 할인율이 떨어져서. 맞죠? 할인율이 떨어지면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될지 몰라요. 이건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산술급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무위험인 수익률 선진국은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멀티플을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동성 랠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시장이 오를 때는 그렇게 올라요. 여기가 떨어져서 오릅니다. 유동성 랠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가격 부담에 직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분자가 좋아지는 거죠. 결국 올라간 주가가 웰스 이펙트를 가져옵니다. 우리 지갑을 열리게 해서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해서 분자가 늘어나면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적 랠리, 펀더멘탈 랠리라고 하죠.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 모습들이 좀 일부 감지되고 있죠. 심지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면 고민을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먼저 캐시플로우, 분자 쪽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왔는데 올해 매크로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 못 맞췄을 겁니다. 네, 매크로 하는 사람들이 올해 주식 투자하면 돈 하나도 못 벌었을 거예요. 네. 2200에서 빠질 때 2000 되니까 다 빠졌는 줄 알고 잡았죠. 1700 되니까 다 빠진 줄 알고 잡았습니다. 1400 되니까는 그냥 증권사 직원들은 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반등이 빠르게 해요. 1700 되니까 그래도 본전 찾았네 팔았어요. 2000 되니까 또 팔았어요. 근데 결국 시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돈 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도마개미 운동이라고, 저는 그 말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실 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돈 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분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아니요, 대공황 이후에 올해 가장 큰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에서는 그렇게 떠들었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의 분기별 GDP를 보십시오. 2000년 이후에 세 차례 위기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특히 미국의 분기별 GDP 보면요. 과거 닷컴버블 붕괴 때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GDP가 많이 감소하진 않았어요.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한 4% 감소했어요. 이번에 얼마 감소했느냐? 10% 감소했습니다. 예. 이걸 보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1400까지 빠지는데 누가 과연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을까요? 물론 V자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이제 수출로 경제가 점점 넘어갈 때였고, 이때는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소비붐이다라고 해갖고 신용카드 막 남발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수가 괜찮아서요. 한국은 그때는 크게 훼손이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훼손이 있었죠. 이번에도 금융위기만큼 비슷하게 훼손이 됐어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GDP만 보면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한국은 방역체계가 우수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하고 이번하고 다르죠. 금융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경제가 결국 GVC 체계의 확장이었습니다. 미국은 빚내서 쓰고요.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서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고요. 한국은 여기다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자유무역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5%씩 성장하면 한국의 수출 물량은 10%씩 늘어날 때였어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아니었었죠. 네, 글로벌 경제가 폐쇄 경제로 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한국은 이번만큼 다쳤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다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EPS를 보십시오. 미국의 12월 예상 EPS, 한국의 12월 예상 EPS 똑같이 3번을 비교를 한 거예요. 금융위기 때 미국의 예상 EPS는 40% 감익되고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땠느냐? 20% 감익되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포워드 EPS가요. 물론 포워드 EPS는 내년 거를 가중치를 하나하나씩 매달마다 지나면서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반등했다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기별 실적은 2000년대부터 발표를 했고 그때는 애널리스트라는 게 별로 없었고 전망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금융위기 때하고 이번하고 2번을 비교해놨습니다.
금융위기 때 한국 40% 감익되고 반등했어요. 이번에는 10% 반락하고 반등했고 지금 심지어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경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침체라고 했는데 왜 기업의 EPS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저처럼 GDP를 보던 아날로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하고 한국의 지출 항목별 GDP 비중을 한번 보시면 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비 경제라고 하죠. 미국 GDP의 거의 68%, 거의 70%는 민간의 소비예요. 예, 그래서 소비 경제라고 합니다. 소비 중에 또 70%가 뭐냐? 서비스예요. 소비는 재화를 사는 게 있고 서비스를 사는 게 있습니다. 재화는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있고요. 필수재가 있고요. 그죠? 근데 미국 소비의 70%가 서비스예요. 그러면 77이 49, 미국 GDP의 거의 50%가 민간 서비스라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이쪽이죠. 한국은 수출이 크죠. GDP 대비 한 50% 정도 됩니다. 한국도 근데 민간 소비가 GDP 대비 50%가 넘어요. 50% 정도 돼요. 그러면 투자는 얼마 해? 두 개 나오면 100%인데 GDP는 지출 항목별로 보면 소비, 투자,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기 때문에 100%가 넘는 거죠. 당연히. 수입이 마이너스로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한국도 소비 중에서 50%가 서비스예요. 그럼 한국도 5, 25, GDP에서 25%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 공중보건 충격은 다 민간의 서비스가 작살났습니다. 예, 여기가 박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체감하는 우리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요. 우리가 서비스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근데 기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민간의 서비스는 상장 기업들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 소상공인 이런 쪽이 우리로 치면 중소기업, 예, 이런 쪽 유통업체들 여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장 서비스업들은 심지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언택트라는 반사수에도 누렸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EPS하고 GDP하고는 완전 별개라는 겁니다. 지금요. 세상이요. 예. 미국의 산업별 GDP하고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해 본 겁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뜨거웠던 게 뭐죠?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죠. 미국 GDP에서 시가총액 비중은 거의 15%에 육박을 해요. 12%, 13%. 근데 산업별로 봤었을 때 GDP 비중은 채 5%가 안 됩니다. 2%밖에 안 돼요. 미국 GDP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우뚝 솟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이건 건설하고 부동산 중개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미국 GDP 산업별 GDP의 15% 돼요. 근데 시가총액에서는 채 5%도 안 됩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EPS는 예, 저렇게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는 촉매가 뭐냐? 저는 무형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무형경제라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태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GDP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또 사회 후생하고도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한금융투자가 9월 달에 무형경제라는 400페이지 책을 하나 냈었습니다. 예, 애널리스트가 이런 짓 하는 거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몇 명이 공동작업으로 참여를 해갖고 그런 걸 냈거든요. 과연 유형경제하고 무형경제가 뭐가 다르냐. 무형경제가 의미하는 게 뭐고 무형경제 시대를 만드는 가치 창출 동인들이 뭐냐. 그리고 이 무형경제는 어떻게 가치평가를 할 거냐. 밸류에이션을 할 거냐. 요즘 뭐 PER, PBR이 아니라 PDR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닷컴 버블 때 그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PSR, PEGR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요번에는 이제 뿜, 내러티브 이런 얘기를 하죠. PDR.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썼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형시대하고 무형시대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좀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무형가치를 만드는 동인들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요가, 지식재산권, 네, 종합플랫폼, 밸류체인 확장, 뭐 독보적 기술력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GDP를 가지고 분자를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물론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조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빠졌으니까 내년에 좀 올라갈 거다. 근데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거기서 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을 좀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요. 네.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할 거는 제가 코로나는 모르겠다라고 했고 부양책이라는 거였었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할 부양책들은 주로 임시소득이 아니라 이제 항상소득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미 올해 나오고 있죠. 한국이 먼저 꺼냈죠. 왜냐하면 한국은 코로나의 방역도 우수했고요. 재정 건전성도 어찌됐건 선진국보다는 양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뭘 했습니까? 한판 뉴딜 얘기를 했어요. 뭐 올해 5조, 내년에 25조, 뭐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한 150조, 160조 얘기를 하죠. 주로 할 분야는 어디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린하고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죠? 예. 물론 올해 주식시장에서 그린, 디지털 관련이 있으면 막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관련된 기업들의 저는 옥석가리기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150조는 정부 재원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자본에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죠. 근데 민간 자본의 속성은 정부보다는 똑똑해요. 예,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에너지 효율성이 높거나 될 때부터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년에 캐시플로와 관련해서 아니면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쪽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부가 어디를 넣으려고 하고 이게 분명히 맞는 건지, 그리고 어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나수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린과 뉴질에 대해서 옥석가리기가 내년에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일단은 뭐 바이든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책은 할 거예요. 규모의 문제죠. 어디에 갈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바이든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더 가는 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요. 반면에 뭐 트럼프가 계속 됐으면은 하석에너지 쪽으로 좀 가는 거였었는데 누구든 부양책은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5G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유럽 마찬가지죠. 지난 한 10년 동안 채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삐걱거렸어요. 근데 이번에 유럽이 특징적이었던 건 올해 유로화가 빨리 반등했던 건 유럽도 공중보건 충격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배가 상대적으로 불렀던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분담을 하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유럽 안정기금이라는 거 내년에 7,500억 유로 만들어갖고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독일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군데죠. 그린하고 뉴딜입니다. 원래 유럽이 그린을 미국보다 좀 더 잘했었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다 따라잡혔어요, 미국이. 미국도 이 트럼프가 셰일 쪽으로 계속 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도 풍력, 태양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 그린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내년에 공격적으로 할 거고요. 유럽도 디지털 뉴딜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3G까지는 뭐 다 글로벌리 국가들이 비슷하게 왔어요. 4G로 넘어갈 때 누가 빨리 갔죠? 미국하고 중국이 빨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4천 산업을 독식을 하고 있고 5G도 빨리 가고 있고요. 그때 뒤쳐졌던 대표적인 지역들이 유럽하고 일본이에요. 유럽은 10년 동안의 채무위기를 경험하면서 삐걱거리다 보니까 못 갔고요. 일본도 재정 건전성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못 갔고요. 근데 이번에 4G 세상은 얘네들도 빨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영국도 빨리 가겠다라는 거고요. 독일도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이제 빨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쪽에 캐시플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저는 GDP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다시 GDP로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GDP가 세상을 다 말해주진 않는다, 캐시플로를. 근데 그 GDP도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요. 대부분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2%대 예고를 합니다. 어제 저희도 포럼을 했고요. 저희는 탑다운 쪽은 11월 달에 포럼을 했고, 어제 하금투도 포럼을 하고 있는데, 지수는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 내년에 2,700, 2,800을 질러요, 코스피를요. 하금투 같은 경우에 2,900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특정한 증권사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으면 안 되지만, 저는 하금투가 2,900을 지르면서 경제 성장률 2.7%, 원달러율은 1,124원이라고 전망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우스뷰가 통일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수를 2,900을 보면요, 성장률은 3%대를 봐야 됩니다. 환율은 1,100원 언더를 보셔야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뭔가 삐걱거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내년에 한국 경제 3%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이라고 전망해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탑이니까. 근데 이 이상을 보고 있고요. 기업 실적,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들은 낙관적 편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올해 대비 내년에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할인율로 가보겠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기대보다 좀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금리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걱정하십니까? 더 떨어질 룸이 없고 이제는 오를 룸만 남아있지 않겠어라고 다들 걱정을 하시죠.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좀 오르지 않겠어? 반등하지 않겠어? 이제는 막 더 떨어질 거라고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시장 금리도 올랐고요. 미국도 한 20, 30bp 올랐고요. 한국도 20, 30bp 올랐고요. 더 빨리 올라가지 않겠어? 물론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건 또 불편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돈 때문에 주식 채권이 다 좋았어요.
혹여나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주식 채권이 동시에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할인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아까 전에 분자보다 분모가 더 빨리 올라가면 시장도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만큼 근데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뭐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물가가 2% 되기 어렵다. 다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저는 올해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올해 주목했던 건 이거예요. 통화정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8월 달에 미국의 잭슨원 연설에서 얘네들이 평균물가 목표제를 채택을 했다라고 했어요. 평균물가 목표제가 뭐죠? 그냥 심플하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앙은행 물가 2% 넘어가면 통화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2%가 넘어가는 걸 뭐 한 3년 동안 지금 2% 넘어가더라도 다음 달에 2%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한 2, 3년 동안 평균적으로 2% 넘어가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4, 2.5가 월간으로 나오더라도 당장 긴축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통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시프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통화정책은 그동안 물가 파이터였습니다. 물가 파이터가 됐던 이유는 우리가 1차, 2차 올쇼크를 경험을 하면서 네. 너무 급한 물가는 실질소득을 저하시키고 그에 따라서 경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담이었죠. 근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정책의 목표에 하나가 더 들어왔었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들어왔었습니다. 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동조화가 됐거든요. 왜 동조화가 됐죠? 그건 실물이 동조화가 됐기 때문에 금융이 동조화가 된 겁니다. 실물은 뭘로 동조화가 됐죠? 제가 아까 전에 소대에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아들 부시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소비 경제로 가고 중국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망가지면 중국이 망가지고 중국이 망가지면 한국이 망가지고 이런 구도였었어요. 실물이 그랬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거의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요. 예. 미국 주가 보면 한국 주가 답 나오고 근데 90년대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90년대 미국 닷컴 버블로 갈 때 한국 주식은 박스였습니다. 한국은 수출 경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90년대만 하더라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되고 금융시장이 동조화되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 안정이 들어왔습니다. 연준의 FOMC는 1년에 8번 합니다. 그 성명서를 보면 항상 글로벌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문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평균물가 목표제도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헬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지난 10년 동안 구조적으로 저물가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GVC 체계 확장이 글로벌리 물가를 낮춘 요인도 있고요. 기술의 발달이 물가를 낮춘 요인도 있고요. 인구 구조가 물가를 낮춘 요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물가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걱정된다라는 거죠. 인플레도 무섭지만요. 하이퍼 인플레도 무섭지만요. 디플레는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 제품이 1,000원 하는데 내일 500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250원이 될 것 같아요. 소비하시겠습니까?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모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저축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예.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입니다.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요. 소비는 줄어요. 그러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디플레가 더 무섭다라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디플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헬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미 금리는 제로까지 낮췄고요. 한국도 0.5%까지 낮췄고요. 양적 완화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통화정책은. 지금 통화정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2, 3년 전부터 현대통화이론, MMT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류경제학들은 현대통화이론을 경제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주류경제학하고 MMT, 현대통화이론하고 일단 화폐를 보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주류경제학은 화폐를 왜 만들었죠? 가치 척도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MMT에서는 화폐를 뭐라고 하냐면 조세징수의 수단이래요. 그리고 주류경제학에는 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화정책을 통해 갖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MMT에서는 중앙은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화폐를 징수하는 수단이고요. 재정정책의 보조 수단이에요. 그러니 주류경제학이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MMT를 경제이론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리고 MMT를 항상 비판하죠. 뭐라고 하느냐? 니네들이 경제가 나쁘다라고 마구 돈을 풀게 되면 그 통화가치의 신뢰 문제는 어떡할래? 하이퍼 인플레는 어떡할래? 그리고 니네들은
이 신용 창출 기능이라는 걸 설명을 못해요. 중앙은행이 보는 통화를 하나 풀면 은행의 예대 과정을 통해 갖고 유동성은 더 늘어납니다. 얘네들은 이런 걸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얘네는 경제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 지금 통화정책은 거의 MMT에 가깝다라는 거죠. 재정정책의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네. 실제로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또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미국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거의 25% 정도 나요. 국가 부채가 100에서 120%는 늘어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있어요. 왜? 벌써 저 얘기를 꺼내기에는 아직 경제가 많이 정상화 못 됐거든요. 예. 다 두려워하지만 저 부채가 무서운 걸 알고는 있지만 예. 아직은 얘기를 안 해요. 저마다. 예.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 문제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저걸 어떻게 디레버리징 할 거냐라는 거죠. 예. 결국은 저금리예요. 한 해 성장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어요. 예. 실제로 미국이 대공황 2차 대전 겪고 나서 1940년도에도 국가부채가 100%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 국가부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었던 건 결국 명목 성장률이 명목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통화정책은 재정을 위한 보조수단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은행을 폄하할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연준도 미국 재무부의 지금 출장소 같아요. 느낌이요. 네. 그래서 그런 통화정책은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시장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뭘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YCT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이미 지금 일본이나 호주가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의 양적 완화인데 아예 금리를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미국 10년물 금리 1% 이렇게 정해놓고 1% 넘어가면 어떡하죠? 열심히 국채 사가지고요. 1%까지 떨어뜨리고요. 1% 밑으로 되면 덜 사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걸 일부 팔아서 어느 수준에 묶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했었느냐? 과거에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번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으로 아마 묶을 거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시장의 기대가 프라이싱을 해서 뭐 수급이라든가 국채 아까 전에 수급이라든가 구축 효과라든가 경기를 프라이싱해서 일시적으로 좀 튈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 전망을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국고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한 1.6% 정도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위험 프리미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 건전성, 변동성의 함수라는 겁니다. 성장 저희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건전성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은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은 회사채 위험 많이 안 떨어졌죠. 뭐 중앙은행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심지어 신용채도 사겠다 이런 조치들도 많이 꺼내놨는데 그만큼 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신용등급 매기는 기관들, 신평사들 얘네들 항상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형자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등급을 또 하향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용위험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내년에 성장이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이 굉장히 커지지는 않을 거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가라앉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건 요거예요. 변동성을 초래할 요인들. 뭐가 있느냐? 이거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변동성이 나오는 요소들이 요즘 자꾸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비중이 워낙 커졌다라고 합니다. 금융기법이 워낙 발달하면서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시면요, ETF 시가총액 거래대금을 보면요, 시총은 미국 시총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돼요. 근데 거래대금은 거의 40~50%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시브, 너무 특정한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 게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변동성을 자꾸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2018년 1월에 빅스 쇼크라고 경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뭔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빅스가 막 급등을 해갖고 시장이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펀더멘탈하고 좀 무관하죠.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예측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어느 특정한 ETF나 아니면 특정한 종목, 특정한 업종으로, 특정한 산업으로, 특정한 국가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다. 자산시장에서는. 그게 변동성을 만들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옆에는 올해 우리가 3월 달에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그려놨는데 거의 똑같아요. 9월 달 특정한 시점에서는 일주일 동안 완전 똑같습니다, 진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이게 뭐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식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해놓은 거죠, 결국.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고 이런 것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러가 많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돈을 풀어서, 물론 유럽도 풀었어요. 미국이 좀 더 많이 풀었죠.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잘 났었었는데 미국이 공중보건 충격이 좀 더 심해서. 근데 최근에 유럽이 또 심하고 있죠. 심해져 있죠.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대선 노이즈가 워낙 커서 그래서 올해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0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1105원, 6원 이러죠. 저는 내년에도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디지털 화폐의 부상을 약달러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화폐, 그동안 달러가 글로벌리 기축통화 역할을 한 거는요. 상거래에서 달러를 많이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이미 상거래에서 유럽은 상당 부분 유로화, 이미 위안화도 상거래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금융거래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확고하죠. 근데 심지어 요즘은 디지털 화폐 얘기를 뭐 중국, 다른 국가들만 한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연준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거두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다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부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조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달러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얼마 정도 보고 있느냐? 과거의 원달러 환율은 이 경상수지가 한국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빼기 수입, 경상흑자국이죠. 달러가 한국은 항상 가인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달러 수급만 보면요. 원달러 환율, 원하는 강세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결정을 할 때는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달러가 다 일이 빠져나가죠.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지난 2, 3년 동안은 해외 투자 다 연기금을 통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개인들까지 빠져나가요. 경상흑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외환보액은 지금 4천억 달러에서 안 늘어나요. 한국이요. 한국만 보면 이제 달러는 거의 수급은 균형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도 좀 약세로 가지만 원화도 원달러 환율도 뭐 이런 상황이 좋더라도 그럼 과거 1,000원까지 갈 거냐? 저는 거기까지는 좀 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달러 수급을 보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가 중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요. 예. 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건 둔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1,300원, 1,400원 가고 이럴 일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한국은요. 왜? 외환보육도 워낙 많이 갖춰놨고요. 이젠 단기 외채도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선박 수주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갖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 미스매치 문제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아마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만약에 쇼크가 오더라도 1,300원, 1,400원 가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희는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전망할 때 좀 빠졌다가 내년 상반기에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그냥 바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한 2,700까지는 코스피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로 가면 생각보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시장 기대보다. 근데 이렇게 괜찮아지면 내년 하반기로 가면 좀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아, 이제는 통화정책을 좀 정상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정상 안 하겠지만 시장의 기대들은 그런 불안감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센 구간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내년 하반기는 YOY로 보면 기저효과가 약화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로 가면 좀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뒤에서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한국의 산업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남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맨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보니까 한국이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유럽에 한국만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네. 일본보다 우리 못할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뭐 정치 영역은 뭐 일부 개판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이만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펀더멘탈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시장에 투영이 될 거고 외국인들도 재평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갔던 돈들이 이제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만큼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한동안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시장 저희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다른 국가들 저희가 뭐 다른 시장들 이렇게 전망 넣어놨는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